영동과 경북 지역 그리고 제주도에는 내일도 가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0.7도, 습도 46%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상 속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합성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됐는데요. TV나 광고 등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수령 시기를 5년 앞당길 수도 있고 반대로 5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노령연금 빨리 받는 게 나은지 늦춰서 받는 게 나은지 손익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네, 파죽지세 거칠 것 없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요, 비트코인 가격은 9,400만 원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주말부터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주말 사이에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가 재차 상승세를 가동하더니 네. 밤 사이에 9,500만 원대를 재돌파했고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 10시 50분경에는요. 9,7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현재도 전반적인 강한 매수세는 꺼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가격선 1억 원 돌파까지 얼마 안 남은 코앞까지 당도한 그런 셈이고요. 이게 국내 거래소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조금 더 웃돈이 붙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 해외 거래소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최고가가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6만 9천 달러인데 네.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4일 기준으로 최고점이 6만 8천 달러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현재는 물론 소폭 조정을 받아서 6만 6천 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의 매수세라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급등세의 배경에는 역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현물 ETF니까 운용사들이 유입된 자금을 갖고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거든요. 네. 이 매수세가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비트코인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네. 이 반감기에 대한 기대도 매수세를 촉발하는 요인인데 4월 19일 안팎으로 현재 이 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물 ETF로 촉발된 비트코인 매수세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또 갑작스레 급락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분명히 불안해하실 수 있죠. 지금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기관들에서 내놓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전망 보고서도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보고서는 뭐 1억 원 돌파할 거다.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공격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점치는 기관은 뭐 30만 달러 이상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3억 원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수준보단 전체적으로 좀 오를 거라고 보는 데는 좀 공통 분모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최근
그 뉴스는 또 정반대의 보고서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투자기관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30% 이상 급락할 거다. 또 이런 전반대의 보고서를 그래요?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기간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게 역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는 뭐 그런 그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환경은 좀 달라졌다는 거, 수급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는 제도권에 들어온 현물 ETF가 어쨌든 거래가 되면서 이 현물 ETF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네네. 그리고 이 자금의 성격은 어떤 단기 매수, 단기 매도를 촉발하는 이런 단기 자금 성격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들어오는 중장기 성격의 자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그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이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임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지금의 매수의 흐름을 보면 매수세가 쉽사리 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래서 상징적인 시각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 돌파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좀 관심. 그렇습니다. 지금 가고 5월 있더라고요.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매수세를 촉발하는 요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 랠리를 일으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좀 승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복현 금감 원장이 전향적인 입장을 좀 내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죠.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오늘 오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네.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 승인과 관련해서 제도권 편입 여부를 올해 하반기쯤 공론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하반기를 거론한 이유는 7월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거든요. 네. 이 시기를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했었을 때에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정법 입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그래왔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전향적인 입장 변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국내 투자자는 직접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홍콩 ELS 배상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일괄 배상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오는 11일에 지금 홍콩 ELS에 관한 배상 기준안 발표할 계획인데요. 단연 관심이 이제 배상 비율이었고 또 하나는 배상 비율의 적용 기준인데요. 이에 관해서 이 원장이 밝힌 원칙 일괄 배상은 어렵다라는 네. 겁니다.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사례가 2020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때인데 네네. 당시에는 이제 유형별로 6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체 배상 비율이 40에서 80% 비율을 적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홍콩 ELS의 경우에는 배상 비율을 유형별로 구분하지만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네. 원금 100%를 다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좀 고려할 요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령이 어땠냐, 투자 경험이 있냐, 당시 투자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창구에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네. 요소들 아마 수십 가지 요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소위 매트릭스에 반영을 해서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은행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일괄 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형별로 자세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비중에 따라서 또 배상 비율이 각자 천차만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나 더 은행들도 자율 배상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감원의 배상기를 참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11일 발표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 그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지금 거의 보름째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와중에 또 미국 시사 주간지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리스트에 우리나라 병원들 다수가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참 시기적으로 네. 묘하긴 한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요. 2024년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공개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요. 네. 뒤를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이 34위, 세브란스 40위, 서울대병원 43위, 분당 서울대병원 81위, 강남 세브란스병원 94위까지 이렇게 6개 병원이 100위 안에 들어갔고요. 네. 전체 250위 안에는 17개의 우리 한국 병원, 국내 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건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뭐 집단 사직 사태를 보면 네 이게 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의료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데. 네. 그런데 또 순위 안에 들어간 병원들을 보면은 지방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거죠. 한 곳에. 한 곳 있나요? 네, 딱 한 한 곳밖에 곳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17개 병원 가운데 이제 지방에 소재한 병원은 235위에 이름을 올린 대구 카톨릭병원 한 곳이었는데 나머지 16개 병원이 이제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의료 현실이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 순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네. 거죠. 비교되는 좋은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그 순위에 올라간 병원 수가 적었어요. 15개 네. 병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중에 7곳이 수도권 밖에 위치한 즉 우리를 따지면 지방에 위치한 병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뭐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지방 의료 시설로 안 온다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달리 의사 지역 정원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 거점 국립대 병원에 어떻게 보면 꾸준한 뭐 인적 물적 그 자원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방 국립대 병원의 약진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원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수도권 쏠림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로 불리는 디지털 합성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일단 딥페이크가 어떤 건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이제 딥러닝이랑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음성이나 영상 같은 거를 가짜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그 전에 포토샵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합성 사진 만드는 것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이제 기존에는 합성이라는 단어를 좀 쓰셨잖아요. 네. 근데 딥페이크는 새로운 걸 아예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이 과거 합성 사진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실제와 가깝고 네. 또 파급력이 크겠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분해내지를 못해요.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들은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게 합성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딥페이크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티가 안 난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나쁘게 이용한다면은 매우 위험성도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제가 네. 성기영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딥페이크 음성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머나. 네. 어저께 짧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네네네. 송태민 소장님의 목소리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하는데 네. 읽으신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일단 듣고서 그래요? 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제작이 매우 쉬워졌다고 하는데요. 학생들도 조금만 배우면 몇 시간 안에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실 인공지능 성기영 아나운서의 목소리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감기 걸리고 하면 이런 느낌이 약간 들 것 같긴 한데 네네. 보이스 칼라라 그러잖아요. 네. 좀 많이 비슷하죠. 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나마 또 인공지능으로 합성했다라고 하면은 네. 제 목소리에다가 네. 음색을 합성시키는 것들을 했었죠. 네. 지금은 더 발전을 해서 네. 저는 글자만 썼습니다. 이걸 텍스트로. 지금 텍스트로 글자만 쓰면 네. 자동으로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죠. 이거 하는 몇 시간 걸려요? 네. 몇 시간 걸릴 것 같지만 네. 사실 30초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를 설명드리면은 네. 그동안에 방송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방송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해가지고서 목소리만 따로 뺐어요. 네. 목소리만 따로 빼서 약 10초 정도만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 같다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만약에 몇 시간 동안 제가 학습을 시켰으면은 네. 더 비슷할 텐데 잠깐만 학습을 해가지고서 약간 좀 덜 닮긴 했지만은 그래서 10초 학습 20초 정도 제가 명령어 쓴 거 그래서 총 30초 만에 이렇게 음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네요. 네네. 자, 딥페이크 기술이 네.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그럼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뭐 겐 혹은 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알고리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생성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판별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자체도 사실 어려운 단어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성경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학습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네. 목소리 진짜 목소리를 데이터를 쓰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가짜 음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음성이 이미 학습돼 있잖아요. 네. 두 개를 분석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네. 그래서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합성이 아니라 아예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네. 방식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뭔가 관여해서 한다기보다는 인공지능 두 개가 서로 똑같이 닮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네. 딥페이크라는 게 훨씬 더 진짜처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은 음성 만들었지만 영상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도 그러면은 누군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나?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네.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계속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는 합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다. 네. 없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화질도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네. 네. 깨지는 것도 그 사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공지능은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각선이냐 휘어있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리다 보니까 화질도 좀 더 좋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처음에는 가짜 같았지만은 점점 더 진짜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딥페이크에 만들어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제 거 네. 만드신 거는 네. PC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도 가능? 네, 모바일도 가능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코딩이라는 것처럼 네, 이제 막 네. 글자를 쓰면서 어렵게 코딩을 했죠. 네. 지금은 그냥 파일만 업로드 만들기 이렇게 버튼 한 5번만 누르면 끝나게 돼요. 아니면 송태민 소장님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되나요? 네, 바로 돼요. 야. 자, 그러면 일상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좀 짚어주세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화나 드라마 쪽. 예를 들어서 뭐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이미 고인이 된 배우가 있다면은 그분을 다시 등장시키는 것들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냈지만은 그러면 약간 어설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아예 만들어내서 한마디로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아이리시맨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로버트 드니로 배우의 젊은 모습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게 과거에 찍었던 모습이 당연히 아니고 이 사람의 과거 모습을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쓰이는 거죠. 쓰이다 보니까 이게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윤여정 배우의 젊은 모습이 나와서 맞아요. 광고한 게 있었죠.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 젊은 배우랑 그다음에 윤여정 선생님의 그 과거의 얼굴을 그 합성을 시킨 것처럼 딥페이크를 시킨 거예요. 즉 몸은 젊은 배우고 네. 얼굴만 윤여정 그 배우의 젊은 모습으로 딥페이크했다라고 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능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죠. 뭐 개그라든지 풍자물을 제작할 때도 네. 연예인의 재미난 모습을 현실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입이 정말 한바구 웃음을 크게 짓는 게 정말 개그 코드로 하면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용하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면은 가능하다라는 게 있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저도 약간 뿌듯한 작업인데, 며칠 전에 했던 3월 1일 날 네. 그 독립선언문 낭독하는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네, 네. 그게 과거에 이제 정재용 선생님이 이제 3.1절 날 독립선언문을 이제 낭독했던 그런, 과거에 1919년도에 있었죠. 네. 그거를 제가 복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기념식 행사 때 네, 했던 맞아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직접 하셨군요. 그분의 젊은 모습도 했고, 목소리도 아마 디에이징이라고 해요. 네. 젊게끔 젊게. 하는 거. 디에이징 작업을 직접 이제 만들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이제 그 글자만 입력을 하면 알아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했다면서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드라마라든가 뭐 광고 시장에서 쓰는 딥페이크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발전하는 속도가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이 아니라 그냥 1년 안에 네. 엄청난 속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오픈 AI에서 만든 이 소라라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는 SORA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소라라는 AI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어준다. 보통 3초나 4초 정도를 만들어줬어요. 네. 근데 얘는 1분을 만들어줘요. 근데 단순하게 길이만 긴 게 아니라 네. 이 영상 자체가 가짜라고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게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를 공개하자마자 틱톡 계정, 한마디로 이제 새로 영상 네. 이런 SNS 플랫폼에다가 계정을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하루에 2-3개씩 영상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이 올리는 영상들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와, 이거를 진짜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든 영상 중에 글자를 SORA를 네. 구름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글자를 구름으로 딱 쓴 것처럼 아예 영상을 만들었어요.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글자 모양처럼 맞아요. 구름이 글자 하늘에 모양으로 해서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데 마치 가짜로 그래픽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모습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영상이 뭐 강아지가 뛰어노는 영상, 뭐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뭐 자전거 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이런 퀄리티로 계속 만들어낸다. 아무래도 딥페이크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무서워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러니까 화질을 좀 뛰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걸 업스케일링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거기 업스케일링 기술에도 딥페이크가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 딥페이크가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네, 무조건 이제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이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낸다라고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 업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4K 그 TV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TV 방송은 모두 다 4K로 나가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고화질의 TV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화질의 방송이 나오면은 네.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AI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화질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로 뭐 드라마나 광고 합성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업스케일링, 네. 그러니까 화면 화질 개선까지 가능하면 앞으로 이게 TV라든가 광고 산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V 회사에서도 이런 기술을 아예 채용하는 거죠. TV 만들 때. 네. 그렇다 보면은 방송국에서 보통 이제 4K 이전이 뭐 2K 혹은 뭐 풀 HD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저화질의 방송을 쏘더라도 TV 자체적으로 오자마자 그냥 고화질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TV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고화질로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용량 데이터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방송국에서 영상을 쏠 때도 데이터가 크기도 한데 데이터를 적게 받아도 나는 한마디로 핸드폰에서 보더라도 더 고화질로 받아볼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TV 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사용자들도
내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는데 이게 항상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아,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아, 이게 미디어 산업에 좀 연쇄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화질도 네. 개선되면 콘텐츠 시장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닐까요? 네, 소장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단 게임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게임 같은 경우도 실사와 가까운 이 고해상도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게임들을 하려면은 엄청난 고사양 PC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또 이용자들이 이 게임 때문에 또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야 되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업스케일링 기술이 보편화되면은 자연스럽게 고사양 게임에 대해서도 컴퓨터 사양이 낮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은 넓어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뿐만 아니라 OTT 이런 서비스 회사들도 아무래도 소비자가 알아서 나는 화질 낮게 볼래, 뭐 높게 볼래 이걸 선택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데이터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반대로 또 보안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맞아요. 가짜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지만 네. 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또 금융 보안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데요. 금융 보안. 네. 네. 왜냐하면 금융 한마디 돈이잖아요. 돈에 관련된 것들이 정보 유출이 되거나 뭐 피싱이 되었던가 혹은 뭐 해킹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큰 위험이 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또 인공지능이 뚫기도 하지만은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피싱이나 해킹 같은 것들을 막기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부작용도 좀 짚어봤으면 네. 합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뉴햄프셔주 미국 이제 네네. 공화당 경선에서 AI로 만든 딥페이크 음성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 얘기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로 해서 네. 이제 투표를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네. 선거운동이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전화를 받았던 이제 민주당원들은 다들 진짜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가짜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짜 내용은 뭐 화요일에 투표하는 거는 뭐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산당 목표를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였는데 네, 공화당 당선을 네네네. 공화당 목표를 돕는 일입니다. 예, 공산당이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음성이나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다 가짜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로보콜이라고 해서 녹음된 음성을 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게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전화 내용 자체가 당연히 무조건 가짜였는데 사람들을 그거를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네,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 AI도 좀 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좀 고음질로 스피커를 듣는다면은 네. 그래도 약간 지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화기 소리로 넘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원래 전화는 조금 네, 음질이 좀 안 떨어지니까,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네네. 올해 이제 슈퍼 선거 해라 그래서 각국에서 많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이 네. 나쁜 의도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하게 꼭 나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꼭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전화나 이 음성을 가지고서 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들면은 바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보이스피싱이나 네. 투자 사기 같은 네. 경제적 사기,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도 왕왕 생길 것 같거든요. 이미 있죠. 네, 이미 있어요. 네. 이미 이제 각종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다 진짜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쓰는 한마디로 유명인들을 가지고서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송혜교입니다라고 하면 송혜교라는 배우를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네.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뭐 투자를 하시면은 뭐 저희가 더 돈을 불려서 드릴게요. 그건 이런- 영상으로 나왔던 네, 거죠. 영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그럴 듯했어요. 그죠. 아. 그럴 듯해서 이게 진짠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송혜교 배우뿐만 아니라 뭐 조인성이라든지 뭐 백종원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유명인들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미 한 수십 명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수십 명이 또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해외에서도 이런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 대표적인 거 얘기하면은 네. 한 회사의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 씨가 있는데
사장님한테 화상 전화가 왔대요. 네. 화상 전화가 와서 돈을 한 3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이체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다. 네, 왜냐면 이게 화상 전화 한마디로 영상 통화인데 네. 영상에서도 사장님의 모습, 목소리도 사장님의 목소리인데 다 가짜였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네.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근데 사실 지금 이 영상 통화나 이제 목소리나 이게 알아내기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의심을 스스로 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네, 현재로서는 좀 이거를 분석하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 기술이 고도화돼서 딥페이크 기술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AI 기술이라는 걸 활용해서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는 건가요? 있죠. 네. 있지만 이거를 탐지하는 기술보다는 네.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예전에는 IT라고 하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며칠에 걸쳐서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얘가 아무리 빨리 딥페이크를 알아내는 게 나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더 며칠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구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하면은 네. 뭔가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주도로 인해서 이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영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걸 이제 명령을 아예 시행을 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유럽, EU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아예 AI 컨텐츠는 워터마크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 워터마크라는 게 원래 네. 복제 방지 기술인 거죠? 그렇긴 한데 네. 여기서 말하는 워터마크라는 거는 네. 본 영상이나 본 음성은 AI를 가지고서 만들었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애초에.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놨구나라고 네. 하는 그 표시, 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표식이 있으면은 좋은데 잘 안 하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쪽에서는 무조건 워터마크를 해야 된다. 의무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사후적으로라도 좀 빨리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사전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규제를 만들더라도 사실 사람이 개인이 지키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SNS,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이거는 AI로 만들었다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사실 틱톡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메타나 유튜브 등은 할 거다라고 발표만 해놓은 상황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기술을 무조건 규제하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도 않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네. 그다음 부작용을 좀 줄여보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될 텐데 네. 어떤 게 필요할지 끝으로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인공지능은 진짜 정말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딥페이크라는 걸 나쁘게 쓰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나쁘게 쓰지 못하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이제 국가기관의 관련자들의 이제 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상대방을 할 때 이렇게 손을 흔들면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태민 히든브레인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혁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이게 노령연금인 거죠.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국민연금이라고 했다가 네. 노령연금이라고 노령연금이라고 했다가 막
막 헷갈리는데 초노령연금하고 간호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국민연금은 큰 제도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수급권이 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소득 보장에서 나이가 들어서 받는 생활비처럼 받는 그게 매달 받는 그거를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네. 노령연금 외에도 다른 연금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장하는 거를 우리가 장애연금이라고 하고요. 또 가입자가 아니면 연금을 수급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한테 주는 연금을 유족연금. 네. 연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고 이제 주된 급여가 노령연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노령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막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국민연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수의 경우는 노령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후에 받는 급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따라 좀 구분해서 들으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국민연금 가운데서 네. 주로 그 노후 소득을 위한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다는 네. 건데 일단 노령연금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르죠,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도입될 때가 60세로 정했다가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를 향해서 늦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게 53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60세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늦춰지는 과정에 있는데 1961년부터 64년생에 해당하시는 분이 63세. 네. 지금 63세에 받고 있거나 이제 받을 거고요. 65년생부터 68년생이 64세, 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령연금이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급 개시 연령이 이렇다는 거고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최장 5년을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최장 5년을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는 걸 우리가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네. 늦춰받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앞뒤로 5년이니까 10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절할 수 조절할 있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몇 살부터 받아야 되나 이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있으면 좀 늦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건 막연한 생각이고 그쵸, 이제 하나는 네. 좀 따져볼게요. 네. 일단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아까 조기 노령연금 최장 5년 정도 당겨받는 걸 조기 노령연금인데 이거 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청할 당시에 자기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자기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A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뭐가 있냐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런 그쵸. 것들은 포함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포함되고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부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렇군요. 그게 1년 네. 동안 예를 들어 벌어들인 소득을 종사한 월수로 나누면 한 달치 소득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 필요경비는 빼줍니다. 네. 근로소득자 같으면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는 거고 네. 사업소득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 필요경비 빼주고. 들어간 비용은 빼주고 계산을 네. 한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종 3년간의 평균 소득이 A값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298만 9,237원. 대략 300만 원. 그냥 정도. 300만 원.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산한 그 비용 뺀 내 소득이 300만 원보다 적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월. 있다. 예, 월 월 300만 기준으로. 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조건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노령연금 받는 게 그러니까 좋은가요? 일단 연금액을 그대로 주면 누구라도 다 당겨서 받으려고 그렇죠. 할 네.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무조건 당겨받았다고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따져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빨리 받는 대신 적게 줍니다. 네. 적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령연금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그게 기본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네.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연금이 원래 이제 자기가 낸 돈에 비례해서 받는 게 기본연금이거든요. 네네. 부양가족연금은 그 자기 낸 거랑은 상관없이 그 당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네. 따라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부분이 어디냐? 기본연금이 감액됩니다. 네. 기본연금이 1년을 당길 때마다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수급 개시 시기를 많이 당기면 5년까지 모르게 당길 수 있다. 30%까지 네.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 텐데 1964년생인 이제 홍길동 씨라는 분이 있다 칠게요. 네. 이분이 본래로 하면 63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네. 63세 노령연금 개시하면 기본연금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만약에 한 살 당겨서 62세부터 개시하면 6% 빼서 94%. 네. 뭐 61세부터 받으면 88, 60세부터 받으면 82, 59세부터 받으면 76, 58세 하면 70%. 이런 식으로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연금액 이렇게 계산해서 줄어든 기본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서 받는 거예요. 네. 이 부양가족연금은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부양가족연금은 얼마나 받는 건데? 일단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배우자랑 자녀 25세 미만 자녀나 부모 같은 25세 미만이요? 부모 같은 경우 19세 미만 자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근데 부모는 60세 이상 부모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이 일종의 가족 수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주느냐?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연 29만 3,580원. 연입니다. 연. 네, 이거 월로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그렇고요. 19세 미만 자녀랑 60세 이상 부모한테 주는 거는 1인당 19만 5,660원 연입니다. 이거는. 네.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이제 주고 이거는 이제 당겨받더라도 감액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자기 나이에 따라서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이니까 30% 감액은 되고 부양가족연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어쨌든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면 빨리는 받지만 적게 받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겨받는 게 좋냐. 난 잘 모르겠으니까 계산 좀 저한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네. 저는 거꾸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이거는 뭐에 달렸냐면 수명에 달려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물어본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은 당겨받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당겨받을 대부분, 생각이 네. 없으면 묻질 않겠죠. 그렇죠. 아예 묻지를 네. 않죠. 그래서 좀 계산 좀 해달라 뭐 이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예. 조기 노령연금 신청했을 때 몇 살까지 살아야 더 유리한가? 아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뭐 이런 거 계산을 대략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요? 하도 많이 물어봐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계산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명확하게 계산 몇 가지 가정이 좀 필요해서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58세인 홍길동 씨를 한번 더 예를 들어볼 텐데 네. 이분이 이제 홍길동 씨가 58세 시점에서 자기 기본연금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네.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50만 원, 연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네. 기본연금액이 근데 이제 지금 개시 안 하고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3% 정도 올라간다고. 매년 그래요? 예, 그 정도 아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 씨한테 계산의 편의상 이제 부양가정은 없다고 일단은 네. 가정을 네. 하고 이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노령연금을 58세에 받는 거랑 63세에 받는 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좋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네. 58세에 조기 노령연금 신청하면 아까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150만 원인데 네. 5년 당겨받는 거잖아요. 70% 하면은 10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이번에 홍길동 씨가 정상적으로 받으면 63세부터 받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잖아요. 네. 그럼 150만 원이 아까 제가 3%씩 상승한다 그래 가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가정하면 이분이 63세에 연금 개시할 때는 한 174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받으니까 감액은 없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금통을 일단 두 개 갖다 놓을게요. 아까 내가 지금 58세인데 지금 네. 받느냐 5년 뒤에 뒤에 정상적으로 받느냐를 비교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금통을 일단 두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 58세부터 받는 연금을 하나도 안 쓰고 저금통에 집어넣어서 저축을 합니다. 네. 쌓아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63세가 되면 63세부터 받는 것도 다른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음에 58세부터 62세까지는 한쪽 저금통에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쪽은 안 나오죠. 아예. 63세부터 받는 저금통이 이제 쌓여가면서 그게 더 많아지는 시점을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58세부터 받는 저금통 이미 하나 이제 쌓여져 있고 예. 5년 뒤부터 쌓이는 게 예. 많아지면서 언제 역전하느냐. 역전하느냐. 네.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 봤더니 이 가정하에서는
72세가 되면 네.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쪽 저금통의 금액이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홍길동 씨가 72세 이상 살아 있을 수 있으면 네.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명은 알 수 없는 거고 네. 나오는 돈은 앞에 떨어지는 거니까 네. 가능하면 또 당겨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조기 그 노령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수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금통에 그대로 놔둔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걸 투자를 잘하면 그렇죠.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걸 이렇게 계산해 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시는 분이 누가 그걸 저금통에 넣어놓느냐. 그걸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네, 하지.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고 그걸 운용을 해서 연평균 한 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하면 양쪽 저금통 다 수익률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네. 5% 정도 수익 나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76세 정도 나옵니다. 한 4년 네. 정도 늦어지는 것 같고요. 네. 수익을 좀 더 잘 내서 연평균 한 8% 정도 수익을 내면 83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상 수령하는 게 더 득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무턱대고 수익률을 계속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세상이 그렇죠. 이게 뜻대로 되면 뭐. 그렇죠. 네. 뭐 연평균 8% 내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정을 하고 감안을 해서 한번 자기가 당겨받을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수령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선배들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써야 그렇죠. 사용같이. 내 다리 튼튼하고 그럴 때 놀러라도 다니지. 나중에 많이 받아도 네. 그거 뭐 저 여행도 못 다니고 그냥 통장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당겨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네. 분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이고 나 요양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야 되는데 그 비용 어디서 나오냐 참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인생이긴 한데 자 그러면 반대로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뭐라 그러셨죠 아까?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 예. 연기연금 하는 경우를 좀 비교해 주세요. 뭐 노령연금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자기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최대 5년간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해서 받을 수 일부도. 있어요. 예, 그 연기 네. 비율은 이제 50%를 연기할 거냐, 60% 연기할 거냐, 뭐 아니면 전부 다 연기할 거냐, 10% 단위로 네. 돼 있는데 대부분 연기하는 사람들은 전액을 다 연기하지 부분만 연기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전액을 다 연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뒤로 늦춰봐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지 뒤로 연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당겨받을 때는 1년 당길 때 6%씩 감액한다 그랬잖아요. 네. 뒤로 늦출 때는 1년당 7.2% 정도를 오호. 늘려줍니다. 더 줍니다. 일단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5년을 연기하면 네. 한 36% 정도 연금을 더 받을 그러네요. 수 있고요. 네. 또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또 물가 상승되는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이 36%랑 별도로 매년 연금액이 물가에 연동돼서 네. 올라가는 아까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 3%든 그거보다는 뭐 훨씬 이렇게요.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실 거 또 아니에요?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거랑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네. 더 유리하냐. 그래서 이번에는 63세인 우리 강감찬 씨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이분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이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유행하고 있어서 강감찬 씨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양가족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올해 연금을 개시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월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5년을 연기해서 68세부터 수령하면 계산을 해보면 237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 36% 늘어나는 거랑 물가 상승분 같이 한 3%씩 늘어나는 거 반영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저금통 2개 갖다 놓고 네. 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3세부터 67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수령한다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68세 연기해서 수령하는 게 역전되는 시점을 네.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몇 살 정도에 역전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네. 78세 무렵에 역전이 되는 걸로 네, 나옵니다. 네. 그러면 78세 정도 되면 이제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들이 좀 더 이익이다.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그냥 두냐 투자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제가 한 5% 정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역전되는지 봤더니 한 85세 정도 그때 이제 역전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근데 역전이 그렇게 뒤로 가면 연기해서 수령하는 건 좀 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85세면은 이거 연기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은 그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신청하느냐 그러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에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300만 원 이상 A값.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이 감액됩니다. 네. 작게는 이제 초과금액의 5%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많이 감액되면 네.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까지도 감액이 되거든요. 아.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감액되냐면 연금 개시 후부터 5년간 감액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 감액되는 기간을 연기 신청을 하면 5년을 건너뛰어 버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건너 다 뛰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 조건 절반 정도 감액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네.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 75세 정도 역전이 일어나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85세보다는 한 10년 정도 빠르니까 감액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연기해서 수령하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빨리 생각이 받는 게 듭니다. 좋을지 늦게 받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개시 시기 결정할 때 소득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죠. 수령을 기대했으면 네. 현재 60세인 남성이 80세까지 75세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네. 75세는 80.7%, 알겠습니다. 80세는 66.3%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혁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